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1월 FOMC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에도 제가 있다시피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은 예측 불가 쪽으로 이제 남게 됐습니다. 성명서 부분은 오늘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기존에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으로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금리 인상은 일단 터무니없는 소리다. 1월 금리 인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체크포인트로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 진행할 때 50bp를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자회견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조금 공유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인상 사이클은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제 몇 번 인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고용과 물가가 훨씬 강하다는 점이다. 이 뜻은 과거에 올렸던 수준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한 그런 대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기별로 0.25%씩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3월 달에 50bp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는 괜찮았는데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면서 나스닥이 빠진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산 정상화 원칙을 보면 자산을 상당히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생각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자산 정상화가 한 번에 기준금리 인상과 같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아직 위원회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자산 정상화의 원칙을 제시한 것뿐이다. 실제 결정과 경로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 사이클은 두세 번의 미팅을 거쳐서 결정했고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자산이 훨씬 커졌고 경기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일찍 움직일 유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맞다. 그리고 다만 우리의 주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진행된 이후에 자산 정상화를 실시할 거다. 그리고 메인은 금리 인상이고 자산 정상화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거다. 그리고 자산 정상화는 꽤나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얼만큼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낳는지는 모른다. 이거는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차대조표를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 최소한 작년에 매입했던 자산만큼은 깎아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할 때 그 효과가 금리 인상에 얼만큼의 효과를 보일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이 자산시장의 레버리지가 거의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서 초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특정 임계점을 지나가 버리면은 진짜 금리 인상을 막 0.5%씩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고 연준도 이거는 예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전보다는 일찍 양적 긴축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이미 실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번 청문회에서는 하반기에 진행할 거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라고 한다면 대충 4분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4분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수준이라면 당장 하반기로 들어가는 즉 3분기죠. 3분기 들어가자마자 양적 긴축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하락을 부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금융시장은 이미 다소 긴축적으로 변해서 연준의 긴축 목표를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본다. 지난번 이제 회의라는 거는 12월 FOMC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FOMC에서 올해 세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고 했었고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장은 자산 정상화도 아마 하반기쯤 시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통화정책 기대는 적절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하락은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 하락은 과도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된 것은 알겠다. 그렇다면 추가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중립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인상 관련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올해 통화정책 없이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재정정책도 2021년보다 작아지겠고 공급 병목 형상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즉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해소될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3월 금리 인상은 이제 사실상 100%죠. 직접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100%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자산 정상화를 결정하는데 두세 번의 회의가 필요하고 기준금리 인상 후에야 자산 정상화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름 정도 되면 자산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산 정상화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자산 정상화 원칙은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경제에 따라서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자산 정상화를 단순히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거는 이제 예전에 2018년에 FOMC에서 페드가 그 자산 정상화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이 마치 오토파일럿으로 돌아가게끔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이밍은 아직 정한 것이 없고 답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지난 사이클에는 3년 정도 자산 정상화 원칙을 조금씩 수정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산 정상화 원칙 마지막 단락에 경기에 따라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유연성 있는 말을 넣어 놓은 것이다. 자산 매입 처음에는 금융시장 기능을 복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테이퍼링을 정당화하는 답변이겠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QT죠, QT. 2018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연성 없는 QT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오토파일럿 형태로 그냥 바로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특정 시점에서 텐트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진행을 하더라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페이스를 조절하겠다. 최소한 경기 회복에 충격을 주지 않는 형태로, 그러니까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적 긴축을 진행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QT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이게 또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하반기에 들어가면 완화될 건지 이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쯤부터 완화된다라고 해도 페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QT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냥 물음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음표로 놓는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아마 시장 입장에서는 QT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좀 스케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그런 좀 명확한 답변이 나오길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12월 FOMC에서 22년 말 타켓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는지. 이거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2월 FOMC에서 그때 비슷하거나 약간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당시 전망한 핵심 PCE보다 0. 몇 % 정도 더 올려야 할 것 같다. 그래서 12월 FOMC 당시에서는 2022년 연말에
PC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다면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FOMC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위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더 안 좋아지면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재정정책이 성장을 견인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병목 형상이 길어지면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형태의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연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50bp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그 배경에는 강력한 경제 회복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50bp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나쁜 형태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금리 인상 시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낮아질 때까지 할 거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달성시키기 위해 2%보다는 좀 더 낮게 유지될 때까지 인상할 예정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보다 낮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정도에서 고정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뭐 평균적인 물가 목표제 있잖아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좀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달성하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한 1.75% 또는 2%까지는 근접을 해야 지금 이 수준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시장에서 텐트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QT도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걸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다. 뭐 페드가 뭐 평균적으로 2%를 달성하려고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안심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연준이 하고 싶은 것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인가? 과거 정상 사이클마다 자산 버블을 우려하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금융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나?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해가 될 거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 먼저 QE를 중단을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중단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 인상도 계속 할 겁니다. 올해 연말 지금 타켓을 보면은 기준금리 1.0에서 1.25%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이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자산 가격은 금융 불안정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 가계 기업 대출 상태는 좋고 은행도 강하다.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입니다. 그림자 은행에 대한 우려도 있고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 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을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2022년은 뭐 시장이 막 박살이 난다, 뭐 붕괴가 된다 이런 금융 불안정으로 이런 거는 딱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이런 거를 예상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긴축 텐트럼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QT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1%를 넘어가서 2%를 향하는 시점 그 언저리에서 뭔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2023년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2022년을 어떻게 꾸역꾸역 넘기더라도 2023년에는 굉장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2600 초반까지도 내려왔죠.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이제 큰 주기로 보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굳이 겁을 먹어야 되느냐. 물론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간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는, 그렇다라고 해서 덥석 용기를 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죠. 분할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겁을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시장 분석 시간에 멤버십 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대파동상 파동 카운트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시장의 그 위치, 길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그리고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버블 붕괴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자산 안정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타점이 어느 정도가 될지,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내일 시장이 마감이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지금 상황 잘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